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어느덧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첫 TV토론회도 열리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광주 일정을 소화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부문 TV토론을 앞두고 경제 판가리를 선언하며 규제혁신처 신설 등 경제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한솔 기자, 오늘 대선 후보들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회 총리 추천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 사법부 관련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다만 개헌 이후 자신이 대통령직에 재도전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았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혁신처 신설과 주 52시간제 개선 등 경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경제 판가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5.18 기념식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첫 TV토론 준비에 매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방점을 찍는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경제를 주제로 한 첫 TV토론을 앞두고 후보들의 격돌과 또 표심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성지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권력 분산에 힘을 싣는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밝혔는데요. 특히 국민적인 동의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저는 순차적으로라도 개헌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럼 그 개헌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개헌 구상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그리고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겠다는 건데 부의장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아무래도 4년 연임제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87년 지금 6공화국 헌법을 정해진 이후에 뭔가 임기에 대해서는 잘 건드리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재헌헌법 때도 그때는 4년 중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제는 조금 다른데 4년 연임제는 연속해서 4년, 8년 할 수 있는 거고요. 중임제 같은 경우는 좀 임기가 떨어지더라도 4년, 그리고 4년 쉬었다 4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등이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독재로 이어지는 수단들을 많이 개헌을 통해 활용했기 때문에 임기가 우리 지금의 현재 5년 단임제로 좀 정해졌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주의 수준이 꽤 올라왔기 때문에 4년 연임제를 충분히 할 만한 단계가 되었다라는 판단하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 개헌안 구상에서 4년 연임제 방점을 찍고 다양한 내용들을 발표한 것입니다. 저희가 근데 시간을 좀 돌려보면 예.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대선 때 이 임기를 1년 단축해서 지방선거랑 주기를 맞추겠다 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그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겠다. 거기에서는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일단 지금 26년 내년 지방선거 때 뭔가 국민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28년 때 국민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그 이재명 후보의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신 게 결국 개헌이라는 게 그냥 집권 여당,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다수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야당과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일괄적인 안을 내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냥 우리가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임기 단축까지 뭐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겠으나 결국 임기 단축을 하려면 28년 총선이든 그 전에 빠르게 좀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개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합의의 축을 만들어가는 걸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임기 단축까지 하면서 무조건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여타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헌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선수를 빼앗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개헌안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이제 개헌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임기 단축에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소극적인 태도로 이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오늘 첫 토론회가 있잖아요. 네. 토론회 전에 이렇게 개헌에 관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개헌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라기보다 이 국회 권한이 더더더 비대해져가지고 견제할 기관이 하나도 없어진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개헌의 핵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얘기를 했고 동의를 얘기했고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까지 이제 국회의 동의 없이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수사기관,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이제 그 위에 이제 맡고 있는 그 기관장들 그리고 네. 또 언론도 꼭 집어서 방통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이제 임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을 보면 이게 정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겠다 이런 플랜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 헌법을 이렇게 이제 고치면서 본인들의 이제 독재를 좀 이렇게 하는데 가장 또 무서운 것은 국민이 만약에 투표로 이제 찬성을 해주면 헌법 위에도 이제 국민이 올라설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을 이제 앞세워서 모든 것을 이제 지금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네. 국회를 견제할 그런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 뜻이 곧 이제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뜻을 앞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대선 전국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개헌 카드에 대해 정대철 헌정회장 오늘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연임제가 골자에서는 안 되고 내각 책임제나 대통령 책임제로 하되 분권형이다. 책임 총리제가 핵심입니다. 책임 총리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네. 그 분권형이 되는 겁니다. 8대통령이 전부 개헌을 공약하거나 약속해놓고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시간 늦춰지면 또 안 합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개헌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대철 헌정회장께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죠. 말씀하신 게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하고 한 번도 안 지켰는데 지금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개헌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이 후보의 안이 분명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안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대철 회장 역시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논의왔던 게 한국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다수당인 야당에 대해서 뭐 제왕적 의회제다 이런 공격을 해왔는데 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형 대통령제에서 의회 권한이 세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제는 행정부 우위 체제인 게 명확하고 대통령에게 수많은 권한을 부여줬고 입법부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런저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그래서 정대철 회장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골자는 4년 연임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는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강조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이런 것들은 누가 볼 때는 국회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감사원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로 좀 넘긴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 또 다른 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여대 야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입법부 권한과 행정부 권한을 두 개 다 갖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또 비판을 하시는 건데 그럼 입법부와 행정부 권한을 동일시 안 하려면 그러면 28년에는 총선 때 임기를 맞추면 안 됩니다. 총선과 대선의 임기를 맞추겠다는 것은 결국 여대 야소를 최대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개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는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라고 하나만 지적하든 아니면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이걸 맞추면 안 된다고 지적하든
하나만 하셔야 되는데 뭔가 민주당이 하면 다 독재로 이어질 것이다. 뭔가 이 민주당이 다 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좀 핀트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시점도 궁금한데 오늘 저녁에 TV 토론을 앞두고 있잖아요. 왜 지금 이 시점에 개헌 구상을 밝혔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한 게 TV 토론 3번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 TV 토론이 오늘 물론 경제 분야를 주로 하긴 합니다만 첫 번째 TV 토론에서 상당히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결정이란 게 뭐냐면 사실 지지 정당이 있거나 지지 후보가 있는 유권자들은 TV 토론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진 않습니다. 근데 중도 아니면은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TV 토론을 보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개헌에 대한 의지를 TV 토론 전에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주권자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방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눈에 띄는 부분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기가 있었거든요. 폐지가. 이게 검찰의 힘빼기 아니냐. 최근 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더 키우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딱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내놓은 이 개헌 입장문을 보면 정말로 이제 못한 것,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엄청나게 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징벌을 하는 그런 개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바라봤던 게 뭐 딱풀 논란, 딱풀 공무원 논란도 있었고요. 이제 영장 쇼핑 논란도 있었는데 공수처의 권한을 되게 강화하면서 가장 이제 공수처 위에 있는 분에게는 이제 헌법기관처럼 이제 그러니까 기관을 승격을 시켜준 거죠. 그런 부분을 했고요.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이제 뭐 대법관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라든지 아니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민주당이 봤을 때 좀 잘못했던 기관,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에 국회 밑으로 이제 두겠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지적을 했던 것은 선관위에 비리를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대통령의 밑에 있는 기관처럼 굴었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수사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내렸을 뿐인데 그런 기관 모두 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모두 기관을 낮추고 헌법재판소는 또 위에다 올립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 개헌이 정말 사법개혁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좋은 판단을 해준 기관은 이제 올려주고 나쁜 판단을 한 기관들은 다 밑으로 이제 깔아놓는 그런 이제 개헌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 좀 이렇게 개헌을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다 무시하고 이렇게 내놓은 것에는 오늘 이제 TV 토론 앞에 두고서 이제 경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관해서 뭐 군산 유세라든지요 이렇게 좀 지적을 받게 되는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그 입장을 내서 이 개헌 이슈로 또 전부 다 이제 경제나 민생의 이슈를 다 이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우려가 실체가 될지 저희가 좀 토론을 봐야 될 것 같고 말씀 들으니까 좀 여쭙고 싶은 게 이 개헌안의 일부에는 그 고위 임명직 공무원 일부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기능도 국회로 이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여대 야소 국면에서는 원활하게 통과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 여야 간의 논쟁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서 전국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라는 게 복원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은 다 말씀하신 부작용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라는 거는 완벽한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와 관련된 제도들은 결국 정치력이 복원되었을 때 여야의 협치가 복원되었을 때 가장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개헌안 역시 결국 여야가 합의 못하면 통과 못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의견 없이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필요해야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역시 저는 그 국민의힘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자 우리의 안은 이건데 국민의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 부분도 분명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수십 년 동안의 개헌론이 87년 이후에 30년 가까이 지금 30년 넘도록 개헌을 못했던 이유가 여야가 항상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고 싶어서 합의를 안 했고 여당은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합의를 안 하다가 결국 개헌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고 정대철 회장도 얘기한 것처럼 합의할 수 있는 선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개헌을 추진해 보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정치권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든 합의되는 부분까지 개헌을 한번 추진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여야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정대철 헌정회장 말씀도 여야 간의 협의 없이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른 주자가 이 개헌안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봐야겠습니다. 다음 쟁점은 저희가 기자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거에서는 이 후보들의 옷차림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정장을 벗고 저마다의 개성으로 호소하는 이른바 3인 3색의 유세 옷차림을 고승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구두를 벗은 이재명 후보가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로 갈아 신습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뛰시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뛰실지. 통합의 상징이 된 이 운동화는 속속 품절됐고 일부 온라인 판매처는 서너 배 웃돈까지 붙였습니다. 파란색 안 하고 여기다 빨간색 살짝 넣었어요. 청년들과의 소통 자리엔 넥타이 대신 편안한 오버핏의 하늘색 카디건 차림으로 등장해 따뜻함과 편안함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장관 시절 써오던 각진 뿔테를 벗은 김문수 후보는 태가 없는 동그란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야구 유니폼을 줄곧 입으며 젊은 이미지를 더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거라고 믿습니까? 지방 유세에선 연고지 구단의 유니폼으로 자연스럽게 갈아입습니다. 우리 한화의 이글스 함께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대한민국을 위해 40살 이준석 후보는 흰색 셔츠 차림을 택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해 노타이에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60에서 70대인 두 후보는 젊음과 신선함을, 40대 후보는 경륜과 안정감을 앞세우는 3인 3색 패션 전략도 표심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옷차림, 특히 신발로 통합을 강조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 젊고 유한 이미지를 좀 더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이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노타이에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알아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신은 신발 모델이 원래 가격보다 10배 높은 3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 빨간색에 파란색이 들어간 여야 화합 메시지 좀 잘 전달이 되고 주요한 이 전략인 것 같으십니까? 전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K, PK의 민심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 현장에 가더라도 과거에 TK, PK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보여줬던 이런 그 환호가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많이 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저렇게 그냥 통합의 색깔, 그냥 빨간색을 조금 넣는, 그래서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포스터나 신발이나 이런 의류, 의상 이걸로만 어필을 했다면은 그런 진정성은 전달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계속해서 실용주의, 통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 영남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마음이 다가갔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 구호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효과로 좀 이어졌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색을 바꾸거나 덜어내려는 노력이 국민의힘에서도 보이는 게 저희가 방금 김문수 후보의 야구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빨간색보다는 조금 하얀색이 더 많아 보여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이제 야구 유니폼 이제 보면 야구 유니폼을 저희가 좀 형상화한 건데요. 네. 이렇게 좀 젊은 이미지 그리고 또 청년들을 많이 생각하는 정당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정당으로서 저희가 좀 역동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에 이제 빨간색 점을 딱 찍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보시기에 이제 국민들이 이게 정말 나를 지지하는 지지층만 국민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점만으로 생각하는 건가? 색깔이 너무 적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이제 유세를 하러 다니시는 그 현장에서 호남 가서는 또 호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갈라치기를 좀 지역의 갈라치기를 더 많이 하고 계시고 TK, PK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갈라치기의 그런 연설을 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조금 이게 통합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유능함의 상징, 또 오늘 또 경제 토론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의 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이제 유능함 이런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옷을 고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을 16일 앞둔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언제나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고 가슴 아프고 슬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역사에 남을 5.18의 현장인데 5월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후보가 제 김문수 후보고 그 진정성을 어제도 또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5월 광주의 영령을 기리는 일에 또 소홀함이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5.18 전야제와 기념식 모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어제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와 이제 운동 같이 하셨던 그 열사들의 이제 묘지를 참배를 하시고 이제 또 눈물을 흘리신 그런 모습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비춰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은 사실 김문수 후보만큼 5.18 정신과 부합하는 이제 후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운동 그리고 또 이제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서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정성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게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참배를 매년 가오셨던 그런 이제 참배를 가셨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찾지 않은 이유는 이런 후보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모르시고 아니면 일단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라는 이유로 이제 5.18 여기 기념식에 오지 마라 이런 또 이제 많은 지역분들의 반발이라든 이런 움직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후보가 가시면 그런 부분에 이제 혼란과 또 논란과 이런 것들로 이제 기념식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퇴색이 될까 염려하신 마음에 이제 가시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면에서 저는 이제 오늘 후보들이 이제 TV 토론을 처음으로 하는데 그 후보들이 말하는 것에서 진정성을 저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진정성은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뭐 괜한 설화를 만들지 않으려는 숙고에 따른 결과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호남 표심 잡기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사흘째 호남 일정을 이어가면서 몸을 상당히 낮추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전남, 전북, 호남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에게 죽비가 돼서 혼도 내고 징계도 하고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죠. 호남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뿌듯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후보 이순신 장군 말을 인용해서 호남 정신을 강조를 했고요. 들으신 대로 텃밭 대신 살아있는 죽비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낙관론을 경계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호남은 마치 어머니처럼 평소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와 사랑을 많이 보내주셨지만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면 여기없이 회초리를 들고 다른 이렇게 좀 때려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호남 민심 역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여전히 무한한 사랑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네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라는 약간 그런 그 의구심 어린 눈빛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남 민심이 보내주고 있는 메시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고쳐서 국정 운영해 나갈 테니까 압도적인 사랑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호남 민심에 대해서 아까 그 김문수 후보의 그 5.18 기념식 불참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그 김문수 후보의 과거 그 민주화 운동 하셨고 했던 것들 부분들은 전혀 폐만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과거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5.18 민심, 왜 호남 민심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호적인지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지를 생각하신다면은 가서 사과하고 진정어린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갔을 때 그런 좋지 않은 환대를 받지 못했던 이유도 사과보다는 계속 호남 사람입니다라는 걸 어필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가서 회초리를 맞을 각오를 하고 죄송합니다. 비상계엄 잘못됐습니다. 그거 지적하게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서겠습니다. 메시지를 주신다면 호남 민심 그거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누구든 좀 더 호남에 다가가서 진정어린 사과를 하시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김문수 후보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혁파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김문수는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김문수가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과의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경제를 주제로 한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가 직접 경제 공약을 발표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경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경제 토론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서 이제 모든 후보들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낸 것인데요.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또 개헌 논의를 이제 갑자기 오늘 얘기를 한 것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몰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덮어쓰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군산에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던 그 커피 원가 120원인데 이걸 8,000원에서 12,000원에서 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은 커피를 이제 팔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린 것이 아닌가, 이게 경제에 대해서 몰상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커피 원가가 120원 원두값만 치는 것이 아니라 뭐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리고 특히 인건비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함이 없이 마치 120원짜리를 8,000원, 12,000원 판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과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노쇼를 하더라도 호텔에 만약에 뭐 누가 이제 10만 원어치를 결제를 했는데 노쇼를 하면 일단 그 지역 경제가 부흥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노쇼하신 분이 취소를 하더라도 이건 지역 경제가 살아나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자영업자가 그 10만 원에 손해를 보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공격이 아마 오늘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것인가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이제 지적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개헌 논의를 끌고 나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경제에 집중을 해서 민생에 집중을 해서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저녁 8시부터 있을 후보자 4명의 TV 토론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이 시간 총량제 토론을 벌이고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지금 각 당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지금 경제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서민들은 아주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데 이런 어려움을 자초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국가 신임도는 떨어지고 경제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건할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진보 정책 노선을 그대로 고집하겠다라는 노선을 계속 강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거쳤고 그 이전에 참여정부도 거치면서 뭔가 진보 정책 아젠다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나타났던 부작용들 이런 것들도 저희는 다 느끼고 반성하고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4기 민주 정권에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이런 경제 정책들을 좀 제안하는 모습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지켜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커피 원가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발언한 게 아니라 2019년에 발언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계곡 상인들에 대한 뭔가 이런 설득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고 조금 진심이 너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마치 지금 뭔가 그 커피를 파는 분들의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했다라는 식으로 좀 몰아가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카드 오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였을 때 이제 판교를 만들었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늘렸던 그런 지사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라는 것은 오늘 있을 토론도 마찬가지고 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낸 것처럼 메시지를 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메신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살아온 길 그리고 또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드러내는 그런 토론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있을 TV 토론 후보별로 어떤 전략을 갖출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성장과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강조할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창의성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윤 정부의 실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노동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실기하지 않으려는, 흠결을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로 좀 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어적인 모습을 취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토론에 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 토론을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경력도 있고 경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도해가면서 토론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뭔가 이런 토론, 국민의힘 토론 과정,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토론 실력의 좀 부재로 봤을 때 충분히 김문수 후보의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토론회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실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경제 정책을 발표해 주시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선거운동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반명 정서였단 말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그 부분이 주요 무기가 될까요?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말을 잘합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는 말을 못하고 이제 토론을 좀 잘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메신저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말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국민들께서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있는 진심과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을 보고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인가 이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전국에서 기승입니다. 먼저 대량 주문으로 업주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예약 시간이 임박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물품 대리 결제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이들의 직함을 사칭하는데 군인과 공무원, 정당인과 국회의원실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직접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죠. 충남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며 걸려온 단체 예약 주문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관님들도 참석 예정이어서 혹시 룩이나 다른 손님들이 안 보이는 좀 프라이빗한 자리가 있는. 김 씨는 국회의원 비서라며 명함까지 보내와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약 시간이 다가오자 특정 주류업체에서 700만 원짜리 와인 2병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김 씨는 국회의원실에 확인을 하고서야 사기란 걸 알아챘습니다. 지역구의 의원이에요. 그리고 요새 한창 이 시즌에 선거와 관련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겠구나. 지난 8일 경남 창원에서는 비슷한 수법에 속은 식당업주가 실제 460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사기범은 가수 남진 씨의 뒤풀이를 하겠다며 연예기획사를 사칭했습니다. 가수 남진 선생님 아시죠? 콘서트가 있어서 그거 끝나고 같이 회식하는 거거든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노쇼 사기의 공통점은 우선 대량 주문으로 업주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는 예약 시간에 임박해 이런저런 이유로 대리 결제를 요구합니다. 평소 같으면 자영업자 당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이나 공무원, 정당인 등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함을 주로 사칭하는데 명함이나 신분증, 공문까지 위조합니다. 알바니까 확실히 그 신분증 이런 게 다 보여주고 하니까. 노쇼는 돈을 가로채지 않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어 소송을 할 수 없고 신고를 해도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 계좌라든지 본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업주 스스로 의심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5월 18일 일요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오늘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